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I was so 같았다. young and so 몸은 여기에 foolish. 있었지만 영혼은 차가운 천장 어딘가를 맴돌며 침대 위에서 얽혀있는 두 개의 몸뚱이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서준 씨,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었다. 다정했고 인내심이 많았으며 상처 입은 나를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의 배려가, 그의 정상적인 호의가 비정상적인 나를 더욱 선명하게 비췄다. 하윤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땀과 낯선 스킨 향이 뒤섞인 그의 목소리는 안개처럼 귓가에 내려앉았다. 나는 대답 대신 의미 없는 신음을 흘렸다. 눈을 감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최현우의 얼굴이 딴 떠올랐다. 나를 경멸하던 그 눈빛, 내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던 그 집요함, 그 기억은 끈질긴 곰팡이처럼 내 정신을 잠식하고 있었다. 서준 씨의 손이 내 허리를 감았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그 손이 현우의 것이라 착각했다.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굳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나는 괜찮다고 말해야 했다.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평범한 여자들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과거를 잊고 싶었다. 그것이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한 길이라고,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수없이 되뇌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 나왔다. 나는 억지로 몸에 힘을 풀고 그에게 더 파고들었다. 거짓 연기였다. 그의 리듬에 나를 맞추려 애쓰는 동안 나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제발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나는 거의 성공할 뻔했다. 내 옷 내 거야.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서준 씨의 심장 소리도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도시의 소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문장만이, 최현우가 수천 번도 더 내게 내뱉었던 그 문장만이 뇌 속에서 메아리쳤다. 나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내 모든 것을 올감했던 그 끔찍한 주문.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격렬하게 날뛰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몸이, 그의 천이,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감옥처럼 나를 짓눌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밀쳐냈다. 온 힘을 다해. 하윤 씨, 왜 그래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한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서 거의 굴러 떨어지다시피 내려와 바닥에 흩어진 내 옷가지를 허둥지둥 주워 입기 시작했다. 손이 격렬하게 떨려 블라우스 단추 하나를 제대로 채울 수 없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엇이 미안한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를 밀쳐낸 것이 미안한 건지, 이런 나 자신을 그에게 보인 것이 미안한 건지, 아니면 그저 내 존재 자체가 미안한 건지.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제대로 된 설명 하나 없이 그의 집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자 그제야 숨이 조금 트였다. 하지만 곧이어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다. 우산도 없이 나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정처 없이 걸었다. 화장이 번져 눈물처럼 흘러내렸고 값싼 원피스는 몸에 축축하게 달라붙었다. 행인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서준 씨가 아니라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씻어낼 수 없는 얼룩처럼 느껴졌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알림이 떠 있었다. 하나는 집주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이번 주말까지 월세 해결 안 되면 방 빼세요. 더는 못 기다려줍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며칠 전 민준이가 먹고 싶다던 과자를 사주느라 마지막 남은 돈까지 써버렸다. 이제 어떡하지?
이 빗속에서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는 순간 또 다른 알림이 화면을 채웠다. 발신자 최현우. 화면에 떠오른 그 이름만으로도 심장이 공포로 죄어들었다. 나는 거절 버튼을 눌렀지만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집요하게 나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넌 내 거야. 어디에 있든 내가 찾아낼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간신히 몸을 추슬러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불 꺼진 상점들의 처마 밑을 전전하다. 마침내 좁고 어두운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다. 쓰레기 봉투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와 빗물이 섞여 역한 냄새가 났다. 여기가 지금 내 현실이었다. 더럽고 축축하고 희망 없는 곳. 등에 업힌 민준이가 낑낑거리며 잠투정을 했다. 나는 아이를 고쳐 업고 얇은 담요를 더 단단히 여며주었다. 곤히 잠든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느껴졌다. 이 작은 생명, 내 세상의 전부. 그런데 나는 이 아이에게 지붕 하나도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였다. 죄책감에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소리내어 울 수도 있어 없었다. 민준이가 깰까봐. 나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낌을 삼켰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나는 골목 안쪽 어둠 속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자처럼 그는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낡고 해진 옷, 덥수룩한 머리카락. 노숙인인 것 같았다. 보통 때라면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두려워할 기력조차 없었다. 오히려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다.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난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르지 않았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그저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내 머리 위로 등 위로 차가운 빗물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빗줄기가 멎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낡고 살이 몇 개 휘어진 우산 하나가 내 머리 위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우산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골목 안쪽에 앉아있던 그 남자였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긴 팔을 뻗어 자신의 유일한 비가리개를 기꺼이 나와 내 아이에게 내어주고 있었다. 자신은 고스란히 비를 맞으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쏟아지는 비와 도시의 소음을 배경으로 묵묵히 우산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 작은 행동 속에서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온기를 느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의 한 구석을 녹이는 이름 모를 행인의 따뜻한 배려였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이 흘렀다. 골목길의 그 남자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나는 다시 차갑고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집주인의 최후 통첩 날짜는 야속하게 다가왔다. 나는 낡은 상자에 민준이의 장난감과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를 담으며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세상은 넓었지만 나와 내 아이가 기댈 곳은 단 한 뼘도 없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낡은 현관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혹시 집주인일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민준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골목길의 그 남자였다. 며칠 전보다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남루한 행색이었다. 그는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 아래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서운 일이죠. 경계심 가득한 내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내 경계심에 익숙하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거짓이나 다른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 이상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톤이었다. 하지만 나는 경계를 풀 수 없었다. 세상은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 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짐 싸고 있어요. 곧 나가봐야 하거든요. 그러니 용건이 없다면 나는 매정하게 문을 닫으려 했다. 그가 다급하게 손을 들어 문을 막았다. 잠깐만요. 제안할 게 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제안, 이 남자가 나에게 비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결혼합시다 나와.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결혼하자고요. 서류상으로만. 나도 아내가 필요하고 당신은 집이 필요한 것 같으니.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 남자가 지금 나를 동정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우습게 보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건가? 당신 미쳤어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말을 끝맺지 못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릴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상처받은 기색 없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잠자리도 식사도 그 어떤 아내로서의 역할도 그냥 법적으로 내 아내가 되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도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결혼이 꼭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진실해 보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눈을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욕망도 계산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해결책을 찾으려는 한 남자의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와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이건 미친 짓이다. 생판 모르는 그것도 노숙인이나 다름없는 남자와 결혼이라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던가. 당장 내일이라도 민준이와 길바닥에 나앉게 될 판이었다. 최현우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미친 도박의 모든 것을 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이 남자의 눈에는 나를 소유하려는 탐욕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문을 열었다. 그는 내가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왜? 나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날 밤 아이를 업고 비를 맞고 있는 당신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 같은 사람에게서 우산을 받자 고맙다고 말해주더군요. 그 정도면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물었다. 내가 뭘 믿고 당신 이름은 뭐죠? 강지욱입니다. 결국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절망이라는 벼랑 끝에서 그가 내민 동아줄을 잡았다. 다음 날 우리는 구청에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와 어제 처음으로 통성명을 한 남자와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지욱 씨는 어디서 구했는지 제법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하은 씨, 강지욱 씨. 이제 두 분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무적으로 축하 인사를 건네는 공무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내 손에 들린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서류 한 장이 터무니없이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내 인생 전체를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다. 우리는 구청을 나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이제 우리는 부부였다.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부부. 그는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의 가장 꼭대기층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낡았지만 의외로 정갈한 공간이 나타났다. 방 한 칸에 작은 주방이 딸린 단출한 구조였다. 살림살이는 거의 없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창가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책 몇 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여깁니다. 우리 집. 그가 말했다. 나는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전 집보다 훨씬 좁고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월세 독촉에 시달리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방을 가리켰다. 오늘부터 당신과 아이는 저 방을 쓰세요. 침대는 없지만 이불은 깨끗하게 빨아뒀습니다. 그럼 지욱 씨는요? 나는 소파에서 자면 됩니다. 불편해할 것 없어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짐을 방 안으로 옮겨주었다. 작은 상자 2개가 전부인 초라한 살림이었다. 그는 짐을 다 옮긴 후에도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 멈춰섰다. 명확한 선이었다.
그는 이 결혼이 철저한 계약 관계임을,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을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낯선 방에서 민준이를 끌어안고 누웠다. 아이는 새로운 환경이 신기한지 금세 잠이 들었다. 나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실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정말로 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품속에서 구겨진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내 보았다. 강지욱, 이하은, 나란히 적힌 두 이름.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끔찍한 악몽인지 아니면 기적의 시작인지 알 수 없는 아주 길고 이상한 꿈.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안도감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적어도 오늘 밤 우리는 비를 맞지 않고 잘 수 있었다. 강지욱과의 기묘한 결혼 생활은 조용한 규칙성 속에서 흘러갔다. 그는 이른 새벽 내가 깨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그가 나가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삐걱거리는 현관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면 그가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공사장 인부로 일하거나 가구 운반 같은 자비를 하는 것 같았다. 저녁 늦게 돌아올 때면 그의 옷에서는 항상 땀과 먼지 냄새가 났다. 그와의 일상은 소리 없는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주방에 가면 식탁 위에는 항상 나와 민준이를 위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토스트 2조각과 계란 프라이 혹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간단한 김치.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차려준 아침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오랜만이라 나는 매일 아침 낯선 감동에 목이 메었다. 그의 배려는 민준이에게 향할 때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민준이에게 아빠 행세를 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하고 다정한 아저씨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꺼내 민준이에게 건넸다. 어디서 주웠거나 아주 싼값에 산 것이 분명한 칠이 벗겨진 낡은 장난감이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아빠라는 존재가 부재했던 아이에게 강지욱이라는 남자의 조용한 관심은 가랑비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하루에 나누는 대화는 10마디를 넘지 않았다. 다녀왔습니다. 식사하세요. 네. 와, 같은 건조한 단어들이 우리 사이를 오갔다. 식사 시간은 대부분 침묵 속에서 흘렀다. 그 침묵이 처음에는 숨막히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다. 그의 침묵은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그의 태도가 내게는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도 내 안의 악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최현우라는 이름의 과거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덮쳤다. 좁은 주방에서 그와 스치기라도 하면 나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피했다. 남자의 손길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상처받은 기색 하나 없이 물러서 주었다. 그의 그런 무심한 배려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직도 망가져 있었다. 악몽은 매일 밤 나를 찾아왔다. 꿈속에서 현우는 나를 비웃고 통제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넌 내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면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런 밤이면 나는 방문을 열고 밖을 확인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내 방문 앞에는 항상 따뜻한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내가 밤새 뒤척이는 소리를, 내가 억지로 삼키는 흐느낌을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묻지 않았다.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리 없이 내가 마실 물 한 잔을 놔두는 것으로 그의 위로를 대신했다. 나는 이 기묘한 동거 관계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름의 방식으로 그 빚을 갚으려 노력했다. 그의 저녁 식사를 차리고 땀에 전 작업복을 빨아 널고 작은 옥탑방을 쓸고 닦았다. 그것은 아내의 역할이 아니었다.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의 의무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다.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행위를 통해 나는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라고. 어느 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나왔을 때 그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다. 두꺼운 역사책의 책장을 넘기는 그의 손가락은 노동으로 다져져 투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세한 느낌을 주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이런 삶을 자처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나였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나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살았지만 서로의 세계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은 채 궤도를 도는 두 개의 행성처럼 존재했다. 그는 내게 침묵과 공간이라는 배려를 베풀었고 나는 그에게 식사와 청소라는 형식적인 의무를 다했다. 이 위태로운 균형, 나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벽 너머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지만 나는 그 피난처 안에 나 자신을 가두고 또 다른 감옥을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도 나는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좁은 방 안으로 최현우가 들어와 내 목을 조르는 꿈. 숨이 막혀오는 끔찍한 감각에 허우적거리다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옆에서 자던 민준이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이는 잠결에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토닥여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 같았다. 민준아, 정신 차려봐, 민준아. 나는 다급하게 아이를 흔들어 깨웠다. 하지만 아이는 눈을 뜨지 못하고 몸을 뻣뻣하게 굳히기 시작했다. 눈은 허공을 향한 채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다. 아이의 작은 몸이 내 팔 안에서 통제 불능으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열성경련,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몇 년 전 민준이가 처음으로 열성경련을 일으켰던 밤. 나는 울면서 현우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짜증을 냈다.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유난 떨지 마.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을 지켰다. 세상에 나와 내 아이 단둘만 버려진 것 같은 끔찍한 고독감. 안 돼, 안 돼.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뭘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 방 문이 벌컥 열렸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내 울음소리에 깬 모양이었다. 그는 경련을 일으키는 민준이를 보더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달려와 내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이하은 씨, 정신 차려요. 내 말 들려요?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혼돈에 빠진 내 의식을 붙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아이를 옆으로 눕히세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그리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줘요. 그의 지시는 명료하고 침착했다. 나는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그의 말에 따랐다. 아이를 옆으로 눕히고 내복 단추를 풀어주는 동안 그는 이미 휴대폰으로 M구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는 구급대원에게 아이의 상태와 주소를 막힘없이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의 침착함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나는 민준이를 안고 구급차에 올라탔고 그도 망설임 없이 따라탔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지욱 씨는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저 떨리는 내 어깨를 한번 감싸주었다가 놓았다. 그 짧은 온기가 무너져 내리는 나를 간신히 지탱해주고 있었다.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다. 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민준이가 누워있는 침대 옆을 지킬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접수를 하고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모든 일은 지욱 씨가 도맡아 했다. 그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능숙하게 처리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사가 다가와 민준이는 괜찮다고, 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열성 경련이며 열이 내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온몸을 팽팽하게 죄고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지욱 씨가 민준이를 1인실 병실로 옮기는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내 앞에 다가와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 힘조차 없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 한마디를 내뱉자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지난 몇 년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순간의 공포와 외로움이 오늘 밤의 두려움과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현우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서러움, 세상에 대한 원망.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눈물이 되어 나를 정화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때 지욱 씨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 말라는 어설픈 위로도 괜찮을 거라는 섣부른 희망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주머니에 낡았지만 깨끗한 손수건 하나를 찔러 넣어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내가 마음껏 무너져 내리도록 내 슬픔을 온전히 쏟아내도록 허락해주고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조금 진정되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을 보며 나는 텅 빈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안의 벽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이 가고 있었다. 항상 혼자였어요.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아플 때마다 늘 저 혼자였어요. 아무도 옆에 있어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고백이었다. 강지욱이라는 낯선 남자에게 내 상처의 가장 깊은 부분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나는 듣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난밤 나를 구한 것은 구급대원이나 의사가 아니었다. 혼돈 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켜준 이 남자 강지욱이었다. 얼음장 같던 내 마음에 그의 침묵과 손수건과 따뜻한 캔커피가 아주 작은 온기의 방울을 떨어뜨렸다. 벽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온기가 얼음을 녹이며 아주 가늘고 희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며칠 동안 우리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더 이상 숨 막히는 침묵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벽에 생긴 균열 사이로 희미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오가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않았고 그는 가끔 민준이와 나를 보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이 평화가 이 위태로운 안정감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과거는 결코 나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퀵서비스 직원이 나만 한 크기의 고급스러운 백화점 상자를 내밀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내가 현우와 함께 있을 때 쇼윈도 앞에서 무심코 예쁘다고 말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리고 드레스 위에는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역시 넌 이게 어울려. 곧 데리러 갈게.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가 나를 찾은 것이다. 이 집을 알아낸 것이다.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드레스의 부드러운 감촉이 마치 독사의 피부처럼 느껴졌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좁은 옥탑방이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문을 잠가도 창문을 닫아도 소용없었다. 최현우는 언제든 이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괴물이었다.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얼마나 떨고 있었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욱 씨가 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드레스와 사색이 된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드레스 옆에 놓인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카드를 구겨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바닥에 드레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현관문 옆에 놓인 쓰레기통에 그것을 처박았다.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가 음식물 쓰레기와 뒤엉키는 것을 보며 나는 숨을 삼켰다. 그가 내게 다가와 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윤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 대신 흐느낌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 어떤 욕망도 의도도 없는 순수한 보호의 몸짓이었다. 그는 내 등을 부서져라 껴안는 대신 그저 커다란 나무처럼 폭풍우 속에서 내가 기댈 수 있도록 버텨주고 있었다. 여기선 안전해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마법의 주문처럼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미친 듯이 뒤흔들던 공포를 조금씩 잠재웠다. 나는 그의 셔츠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을 끈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현우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지욱 씨의 품에서 느꼈던 안전함은 잠시뿐 혼자가 되자 다시 공포가 엄습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인간의 온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그는 낡은 소파 위에서 옅은 달빛을 받으며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에게서 안전함을 느꼈다고 해서 그를 침범할 권리는 없었다. 돌아서려는데 잠결에 그가 뒤척이며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의 피부 감촉이 불안에 떨던 내 영혼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놀란 기색이 역력한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담았다. 하윤 씨, 아난산.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서툴고 절박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입맞춤이었다. 그가 잠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가 나를 밀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내 뒷목을 감싸며 나의 리드에 응해주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더 깊이 그를 원했다. 현우의 기억을 지워버릴 만큼 내 안에 가득 찬 공포를 몰아내줄 만큼 강렬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내가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을 때 그가 나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제지했다. 잠깐만요. 그가 나를 자신에게서 살짝 떼어놓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는 나에게 묻고 있었다. 동의가 아닌 내 마음의 안위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현우는 단 한 번도 내게 괜찮으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일방적으로 나를 탐하고 정복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했다. 우리는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 위로 몸을 옮겼다. 모든 것이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그의 손길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나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몸에 힘을 풀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의 손길은 탐닉이 아닌 탐험이었고 그의 입맞춤은 소유가 아닌 위로였다. 그는 내 몸의 상처가 아닌 내 영혼의 상처를 먼저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내 안에서 두 개의 감정이 격렬하게 싸웠다. 남자의 손길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 그리고 이 남자의 다정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열망.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고통 대신 내 몸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충만함을 느꼈다. 그는 계속해서 내 표정을 살피고 내 작은 신음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싫으면 언제든 멈출게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 말에 내 안에 단단히 걸려있던 마지막 빗장이 부서져 내렸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존중을 되찾는 순간에 터져나온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는 내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더 깊이 나를 안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육체적 관계가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 몸을 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서진 영혼을 조심스럽게 끌어모아 맞춰주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는 아주 길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치유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나는 어색함과 부끄러움에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그가 깨기 전에 일어나 조용히 방 안에만 머물렀다. 하지만 그가 집을 나선 후 식탁 위에는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다. 몸은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요. 서툴지만 단정한 글씨체였다. 그 짧은 문장에 나는 어젯밤의 일이 단순한 욕망의 분출이 아니었음을, 그의 진심 어린 배려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이후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보이지 않는 벽은 허물어졌고 우리는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서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이상 침묵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그의 하루에 대해 물었다. 오늘 일은 힘들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에는 단답형으로 대답했지만 점차 자신의 일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공사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일하는 동료는 어떤 사람인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다. 나 역시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동네 시장에서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의 대화는 평범하고 사소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있었다. 작은 신체 접촉도 자연스러워졌다. 내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그가 부엌을 지나갈 때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가볍게 스쳐도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에 마음이 놓였다. 그가 늦은 밤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나는 말없이 수건을 건네주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웃음을 되찾아왔다. 민준이의 엉뚱한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거나 저녁 노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럴 때면 소파에 앉아 책을 읽던 그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끼곤 했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고 그 시선 안에서 나는 내가 더 이상 망가진 존재가 아님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한 여자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강지욱이라는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옥탑방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현재에만 존재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정체와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불일치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복잡한 국제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때 그가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너무 성급했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켜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거야. 그의 분석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전문적이어서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공사장 인부의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며칠 후에는 그가 의문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더니 조용히 옥상 평상으로 나갔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엿보았다. 그는 누군가와 낮고 긴박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가끔씩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단호한 말들이 들려왔다. 한참 후에 돌아온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그날 밤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민준이의 영어 숙제를 봐줄 때였다.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배운 알파벳 노래를 부르며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내가 어설픈 발음으로 단어를 읽어주자 옆에서 지켜보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건 애플이 아니라 애플에 가깝게 발음해야 해요. 그러더니 그는 민준이에게 완벽에 가까운 원어민 발음으로 그림책의 문장 몇 개를 읽어주었다. 그의 유창함에 나는 충격과 함께 짙은 의구심에 휩싸였다. 그는 누구일까?
이 모든 조각들은 평범한 노동자 강지욱이라는 사람과는 도무지 맞지 않았다. 호기심과 함께 아주 작은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나는 그를 더 알고 싶었다. 그가 내게 보여주지 않는 그의 진짜 모습을. 그날 밤 그가 고된 노동에 지쳐 소파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다. 그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의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갑을 열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신분증이 보였다. 강지욱. 내가 아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실망하며 지갑을 닫으려던 순간 안쪽에 숨겨진 주머니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꺼내본 그것은 백금으로 만들어진 커프스 버튼 한쪽이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 정교한 물건은 차갑고 서늘한 빛을 발했다. 중앙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용과 매화 가지가 섬세하게 얽혀있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가난한 옥탑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나는 내 손바닥 위에 놓인 커프스 버튼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의 비밀의 일부일까? 나를 구해준 이 남자는, 내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렵게 찾은 평화와 안전함 위로 거대하고 짙은 미스터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손바닥 안의 커프스 버튼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속은 의심으로 뜨거웠다. 그날 이후 나는 강지욱이라는 남자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의심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나는 그가 만들어준 안전함 속에서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 남자가 진실일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우리는 옥상 평상에 앉아 민준이가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욱 씨는 낡은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평범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풍경이었다. 이 행복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하윤? 그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지옥에서 울려오는 듯한 너무나도 익숙해서 소름 끼치는 그 목소리. 나는 뜨개질 바늘을 떨어뜨렸다. 고개를 돌린 곳 옥상으로 올라오는 계단 끝에 최현우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최고급 슈트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모든 것을 경멸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 그는 이 낡고 초라한 옥탑방의 풍경에 섞이지 않는 이질적인 독극물 같았다. 이런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었어. 내게서 도망쳐서 고작 이런 꼴이라니. 실망스러운데 그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나를 훑고 내 옆에 앉은 지욱 씨에게 향했다. 그는 지욱 씨의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이건 또 뭐야? 네, 새로운 남자친구 어디서 이런 거지? 새끼를 주워왔어.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몸은 공포에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이가 낯선 남자의 험악한 분위기에 겁을 먹고 내 뒤로 숨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내가 널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 현우가 내 말을 끊었다. 넌 내 거야. 내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더러운 개가 채워갔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니지. 그가 내게 손을 뻗어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가자. 이런 더러운 곳에서 애 버리지 말고. 그의 소나기 힘에 팔목이 부서질 것 같았다. 과거의 악몽이 무력하게 끌려다니던 순간들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 손 놓으시죠.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전혀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현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뭐야, 이 새끼는 영웅놀이라도 하는 건가?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꺼져. 하지만 지욱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평소에 온화하고 과묵하던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나는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숨을 삼켰다. 제 아내입니다. 돌아가 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현우를 순간 흠칫하게 만들었다. 늘 자신만만하고 세상을 자기 발 아래에 두었던 최현우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거지라고 무시했던 남자가 뿜어내는 정체 모를 위압감에 눌린 것이다. 현우는 곧 평정을 되찾고 더욱 악랄한 미소를 지었다. 아내 웃기지도 않는군.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는 내 팔목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지욱 씨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내가 너희 같은 것들 인생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야. 당장 내일이라도 이 꼬맹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부터 내 놈이라는 공사장까지. 내가 손만 까딱하면 너희는 이 나라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어. 알아들어. 그것은 그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의 권력, 그의 돈,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예전의 나였다면 나는 이 협박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해준 이 남자를 위해서 나는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뒤에 숨어 떨고 있는 민준이를 한번 보고 내 앞을 굳건히 막아서고 있는 남자의 넓은 등을 보았다. 그는 나를 위해, 나와 내 아이를 위해 세상과 맞서고 있었다. 나도 더 이상은 숨을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지욱 씨의 옆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 온기에 용기를 얻어 고개를 들고 최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발로 서서 내 과거의 악몽과 마주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모든 힘을 다해 말했다. 아무데도 안 가요. 내 말에 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와 지욱 씨를 번갈아 보았다. 늘 자신의 통제 아래 있던 내가 감히 반항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는 한동안 우리를 노려보다가 결국 경멸의 찬 한마디를 내뱉었다. 후회하게 될 거다. 반드시.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의 위협적인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폭풍이 지나갔다. 나는 여전히 강지욱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또 뛰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였다. 최현우가 떠나간 후 옥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드레날린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더 크고 깊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나는 여전히 강지욱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방금 전 그가 보여준 낯선 모습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평범한 노동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위압감. 최현우마저 압도했던 그 서늘한 권위. 그는 대체 누구일까? 손바닥에 남은 커프스 버튼의 차가운 감촉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다. 그의 비밀을 파헤치는 순간 어렵게 되찾은 이 평화가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그 역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준이를 씻기고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우리는 다시 서로의 궤도를 맴도는 두 개의 행성이 되어버렸다. 며칠 동안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현우에게서 어떤 연락도 위협도 없었다. 나는 그가 포기한 것이라고, 어쩌면 그날 지욱 씨의 기세에 눌려 물러선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현우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잔인하게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아침 내가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계산대 옆에 설치된 작은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남자의 얼굴은 매일 밤 내 좁은 옥탑방 거실 소파에서 잠드는 바로 그 남자 강지욱이었다. 나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사과 몇 개가 바닥으로 요란하게 굴러갔다. TV 화면 속 그는 흙먼지 묻은 작업복이 아닌 단정하고 품위 있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사진 옆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얼굴, 현직 대통령의 근엄한 얼굴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실종되었던 대통령의 손자 빈민가에서 발견 충격. 미혼모와 사실혼 관계. 어머, 저 남자 우리 동네 사는 그 사람 아니야. 맞네 맞아. 옥탑방에 사는 애 딸린 여자랑 같이 살던데.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마트를 빠져나왔다. 거리의 모든 가판대 신문 한 면이, 모든 스마트폰 액정이 그의 얼굴과 내 얼굴로 도배되어 있었다. 파파라치가 몰래 찍은 듯한 옥상에서 민준이와 함께 웃고 있는 내 모습과 그의 모습, 미혼모, 빈민가의 여자.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집으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우리 집으로 향하는 골목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우리 옥탑방을 향해 망원 렌즈를 겨누고 있었다. 그들의 플래시가 질문들이 나를 향한 무자비한 폭력처럼 쏟아졌다. 대통령 손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언제부터 함께 산 겁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는 귀를 막고 인파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집 안에는 그가 서 있었다. 그는 창문 틈으로 바깥의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어제까지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이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모든 다정함과 배려가 잔인한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침묵, 그의 비밀, 그의 정체불명의 권위.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맞춰졌다. 하지만 완성된 그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배신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를,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이렇게 터져버릴 것을. 그런데도 그는 나를 속였다. 내 절박함을 이용해 이 기만적인 결혼을 제안했고 내 상처를 보듬어주는 척하며 나를 이 거대한 연극의 배우로 만들었다. 우리가 나눴던 그 밤의 치유는, 그 눈물은 전부 무엇이었단 말인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미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자식이 난간 같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것조차 위선으로 보였다. 전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전부 장난이었어요. 내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것은 그의 이름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을 통째로 뒤흔든 이 거대한 거짓의 실체를 향한 내 부서진 믿음의 마지막 절규였다. 장난이었냐고요. 내 절규는 문 밖의 소음을 뚫고 작은 옥탑방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단 한순간도 장난이었던 적 없어요. 당신과 민준이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유일한 진짜였어요. 그의 본명은 강태하였다. 세상이 아는 것처럼 그는 대통령의 손자였다. 그는 강지욱이라는 가명 뒤에 숨어 자신을 짓누르는 삶으로부터 도망쳐왔다고 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인생 숨 막히는 감시. 그리고 할아버지가 정해놓은 재벌가의 딸과의 정략 결혼. 그는 금으로 만든 새장 속에 갇힌 새였다.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요.
대통령의 손자 강태하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진짜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고독이 묻어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절실해서 거짓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가 없었다. 그의 고통은 내가 겪었던 것과는 다른 종류였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다. 우리 둘 다 원치 않는 삶에 갇혀 발버둥 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왜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으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내 정체를 밝히는 순간 당신이 나를 떠나거나 아니면 이 모든 진실이 당신을 다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앞에서는 강태하가 아니라 그저 당신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민준이와 놀아주는 지욱씨이고 싶었어요. 내가 찾은 유일한 안식처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내게 다가와 무너질 듯한 얼굴로 사과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정말 미안해요, 혜윤 씨.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내 마음속의 분노와 배신감이 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들이 떠올랐다. 비 오는 밤에 우산 병원에서의 밤샘,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었던 그 밤의 다정함. 그것들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진짜였다. 바로 그때 현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기자들이 아니었다. 곧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길을 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우아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태하 씨와 희미하게 닮아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귀골이 이게 뭐니 태하야. 여자는 옥탑방을 경멸적으로 훑어보더니 태하 씨의 항의는 무시한 채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 여자로구나. 얼마면 되겠니? 그녀가 핸드백에서 수표첩을 꺼내 들었다. 내 인생이 바뀔 만한 금액을 적어줄 테니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 주렴. 네 주제를 알아야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아이를. 모욕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세상이 나를 빈민가의 미혼모라고 부르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내 아들과 나 그리고 태아 씨의 진심을 돈으로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태아 씨가 내 앞을 막아섰다. 그는 더 이상 그 강지욱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자신의 가족과 세상에 맞서는 강태하였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그만하시죠. 뭐라고? 이하은 씨는 제 아내이고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의 등은 산처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어머니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를 이 지옥 같은 삶으로 다시 끌고 간다 해도 저는 절대로 두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단호한 반항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아 씨의 확고한 선언이 내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깨뜨려 버렸다. 그는 나를 선택했다. 그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상처투성이인 나와 내 아이를 선택했다. 그의 사랑은 진짜였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였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등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를 향해 손을 뻗어 그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그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의 어머니를 그리고 문 밖의 세상을 향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최현우의 피해자도 세상의 동정을 받는 미혼모도 대통령 손자에 숨겨진 여자도 아니었다. 나는 내 상처로부터 힘을 얻었고 사랑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 나는 한 남자의 곁을 지키기로 선택한 이하은이었다.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이 사람 곁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태아 씨가 놀란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노려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폭풍의 눈은 지나갔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아우성이 들려왔다. 태아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괜찮겠어요. 나는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리고 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수백 개의 플래시가 우리를 덮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 옆에는 나와 함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 줄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마주할 것이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우리를 덮쳤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총알처럼 쏟아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태아 씨가 내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아주었다. 그의 온기가 내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등 뒤로 반쯤 감추고 모든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강태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아내 이하은입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며 앞으로 저희의 삶에 대한 억측과 사생활 침해를 멈춰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의 짧고 단호한 선언에 소란스럽던 기자들 사이에서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그 틈을 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 채 올라탔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현실 세계로부터 분리되었다. 폭풍의 눈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우리의 옥탑방을 보았다. 나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과 가장 눈부신 구원이 시작되었던 곳, 이제는 안녕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세상은 우리 이야기로 들끓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한 발 비켜나 있었다. 태아 씨는 그의 할아버지인 대통령과 길고 힘든 싸움을 벌였다. 나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그를 올가매는 삶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돌아올 때마다 지친 얼굴로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걱정 마요. 내가 당신과 민준이를 지킬 거니까.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가문의 후계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다하겠지만 그의 삶은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조건으로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었다. 우리는 청와대나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이 아닌 서울 근교의 작은 마당이 딸린 소박한 집을 선택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진짜 우리 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우리의 삶은 기적처럼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작은 꽃집을 열었다. 소소한 행복이라는 이름의 햇살이 잘 드는 길모퉁이에 위치한 가게였다. 흙을 만지고 향기로운 꽃들을 돌보는 일은 나의 오랜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이하윤이라는 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다. 태아 씨는 더 이상 공사장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사랑했다. 그는 작은 출판사에 들어가 자신이 좋아하던 역사책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는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민준이와 함께 마당에서 뒹굴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그는 민준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보조바퀴를 뗀 자전거가 위태롭게 비틀거리다 넘어지기를 수십 번.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아들.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가 민준이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해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민준이가 비틀거리면서도 혼자서 페달을 밟아 나아갔을 때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를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아빠, 엄마, 나 혼자 탔어요. 아빠. 민준이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태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달려가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행복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후회 안 해요. 내가 물었다. 당신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나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포기한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당신과 민준이를 만나 모든 것을 얻었지. 그가 내 턱을 들어 올려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 입맞춤은 깊고 다정하고 그 어떤 불안감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침실로 향했다. 그날 밤에 우리는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치유가 필요한 2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아니었다.
그의 손길에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조심스러움 대신 나를 온전히 원하는 열정이 담겨 있었고, 나의 반응에는 두려움 섞인 수용 대신 그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한 두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상처를 지우는 행위가 아닌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었다. 나는 이제 창가에 앉아 마당에서 공을 차고 있는 두 남자를 바라본다. 한때 나의 세상은 잿빛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행복은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은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과거의 흉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터마저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행복은 따스한 햇살 아래 내가 가꾼 꽃들이 피어나는 것이다. 내게 행복은 제어맞제 하고 달려와 안기는 내 아들의 포근한 품이다. 그리고 내게 행복은 강태하라는 남자다. 나의 세상에 빛을 가져다주고 내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준 사람. 나의 남편. 사람들은 말한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나는 이제 그 말을 온전히 믿는다.